결혼 3년 차를 맞이한 32살의 김민중과 30살의 아내 이수진 부부는 겉보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주말이면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편이었죠. 민주는 회사 동료들과 가끔 골프를 치러 가거나 집에서 밀린 드라마를 보며 쉬는 편이었고, 수지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어져 온 패턴이었기에 민주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효녀인 아내가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수진의 친정 식구는 부모님과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동생 이수아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수아는 올해 28살로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죠. 수진은 늘 토요일 오전 10시쯤 집을 나서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면 친정 어머니가 싸준 반찬 몇 가지를 들고 오곤 했고, 민주는 그럴 때마다 고마운 마음에 장모님께 전화로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온했고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이나 갈등도 없었어요. 민주는 수진을 믿었고 수진 역시 민준에게 다정한 아내로 보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가벼운 옷차림에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을 나섰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약속도 없었고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수지는 문을 나서기 전 민준에게 말했죠. 오늘도 친정 다녀올게. 저녁 먹고 올 테니까 너무 늦지 않게 들어올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히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평범한 주말의 시작이었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었고 아무런 불안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수진이 떠난 후 민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어요. 밀린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점심은 간단히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오후에는 침대에 누워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 한 편을 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죠. 깨어보니 어느새 저녁 5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곧 돌아올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슬슬 일어나 저녁 준비를 할까 생각하며 냉장고를 열어봤죠. 그러다 문득 오늘 처제인 수아에게 안부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으니 오늘도 그냥 가볍게 연락해보자는 마음이었어요. 평소에도 민주는 처제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편이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물론이고 수아가 회사 생활에서 고민이 있을 때면 형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5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났지만 서로 편하게 대화하는 사이였죠. 오늘도 그냥 가볍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볼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번 울린 후 수아가 받았어요. 형부 무슨 일이세요? 수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고 경쾌했습니다. 민주는 별일 아니고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전화했어. 언니는 지금 거기 있지 하고 물었죠. 그런데 수아의 대답은 민준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언니요, 오늘 안 왔는데요. 수아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묻어났어요. 민주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언니가 오늘 안 갔어? 민준이 다시 물었죠. 수아는 네, 오늘 언니 안 왔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집에 있었는데 언니 못 봤는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어요. 수지는 분명 오늘 아침 친정에 간다고 했는데 친정에 가지 않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민주는 당황스러움을 애써 감추며 아 그래 내가 날짜를 헷갈렸나 보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수아는 형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지만 민주는 응 괜찮아 그냥 깜빡했나 봐 하고
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민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혹시 수진이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 건 아닐까?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용무가 있었던 걸까 하지만 왜 그걸 숨겨야 했을까요? 왜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요? 민주는 불안감이 서서히 가슴을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아내였는데 오늘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이었습니다. 수진이 평소 돌아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민주는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머릿속으로는 수진에게 뭐라고 물어봐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오늘 어땠냐고 물어보며 반응을 살펴볼까?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6시 50분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밝고 편안했죠. 민주는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가 반찬 싸주셨어. 오늘 김치찌개랑 멸치볶음. 새로 만드셨대.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래, 수고했어 하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수진은 민준의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머릿속으로는 계속 수아의 말이 맴돌았어요. 오늘 언니 안 왔는데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워 편안하게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민주는 생각했어요. 혹시 일회성 실수였을까?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만약 오늘만 친정에 가지 않은 게 아니라면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계속 다른 곳에 갔던 건 아닐까? 민주는 불안과 의심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전화 통화만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좀 더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죠. 그 주말 이후로 민준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토요일마다 친정에 간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 민준의 가슴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죠. 수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친정 다녀올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민주는 속으로 과연 정말 친정에 가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민주는 수진의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시간은 항상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였고 돌아오는 시간은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로 거의 정확했죠. 수지는 출발하기 전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도 평소 출근할 때보다 더 세심하게 했어요. 민주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친정에 가는 건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쓸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민주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지는 어김없이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섰고 민주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먼저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죠. 수아야, 오늘 언니 거기 있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후 수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아니요, 형부 오늘도 언니 안 왔는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수아의 문자를 본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난주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번 주에도 수지는 친정에 가지 않았어요. 민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2번 연속으로 친정에 가지 않았다는 건 이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분명 다른 곳에 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민준의 머릿속에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민준은 더 확실한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수진을 추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 돌아왔을 때도 민준은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오늘 친정에서 어땠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응, 그냥 엄마랑 수다 떨고 밥 먹고 왔어. 아빠는 오늘 친구분들이랑 골프 가셨대. 수진의 거짓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정말 친정에 다녀온 것처럼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덧붙였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후로도 민주는 몇 주 동안 같은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토요일에 나갈 때마다 민주는 수아에게 연락했고 매번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언니 오늘 안 왔어요.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수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친정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최소 몇 달 이상 계속된 일이었어요. 민주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사실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민주는 수진의 다른 행동들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수진이 이상한 점이 전혀 없었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규칙적이었고, 저녁에는 집에서 민준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주말에도 일요일은 대부분 민준과 함께 보냈어요. 장을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독 토요일만큼은 예외였어요. 토요일은 수진만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수진은 민준이 모르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은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수진이 토요일에 정확히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민준은 다음 토요일에 수진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각오를 다졌죠. 다음 주 금요일 밤 민주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라는 생각에 불안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옆에서 편안하게 잠든 수진을 바라보며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게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라면 민주는 상상만으로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죠. 민주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이미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오늘은 수진을 직접 뒤따라가기로 한 날이었죠. 민주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수진이 조금이라도 이상함을 눈치채면 안 됐어요. 아침 8시쯤 민주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고 수진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죠. 잘 잤어. 수진은 웃으며 응, 잘 잤어. 오빠는 하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은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있는 척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계속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민준의 차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었고 수진의 차 바로 근처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수진이 출발하면 민주는 재빨리 차를 빼서 뒤따라갈 계획이었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긴장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썼어요. 9시 30분쯤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옷도 신경 써서 골랐는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민주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정에 간다면서 왜 저렇게 차려입는 걸까요? 수지는 가방을 챙기며 민준에게 말했어요. 오빠 나갔다 올게. 저녁 먹고 올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조심히 다녀와 하고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즉시 일어났어요. 민주는 창문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수진의 흰색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게 보였죠. 민주는 재빨리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죠. 다행히 수진의 차량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서 대기 중이었어요. 민주는 수진의 차와 두세 대 정도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랐습니다. 수진의 차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큰 도로로 진입했어요. 민주는 긴장한 채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혹시 백미러로 자신을 알아볼까봐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수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는 계속 직진했고 민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민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차가 친정 방향과는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든 거예요. 친정은 아파트에서 남쪽 방향인데 수진의 차는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역시 친정에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고 도심을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향했죠. 주변 풍경이 점점 한적해졌습니다. 20분쯤 더 달렸을 때 수진의 차가 한 카페 앞 주차장에 멈춰 섰어요.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카페에서 나와 수진의 차 쪽으로 걸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괜찮았죠. 남자는 수진의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자연스럽게 탑승했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고 곧 수진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민주는 다시 뒤따라갔죠. 손에 땀이 났고 호흡이 가빠졌지만 민주는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수진의 차는 한적한 도로를 따라 이동했어요. 주변에는 산과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더욱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했죠. 얼마 후 수진의 차가 한 식당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수진과 남자는 차에서 내려 나란히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확연히 느껴졌죠. 민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수지는 웃고 있었고 남자도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수진의 차에 탑승했고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민주는 계속 뒤따랐죠. 이번에는 차가 시내 쪽으로 향했어요. 15분쯤 달렸을 때 수진의 차가 한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눈으로 보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민주는 모텔 맞은편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수진과 남자는 차에서 내려 모텔 입구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의 걸음걸이는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여러 번 와본 곳처럼 주저함 없이 들어갔죠. 민주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허탈함, 슬픔,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민주는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이 막혔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민주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민주는 차 안에 앉아 모텔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죠.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금 당장 모텔로 뛰어들어가고 싶었어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니라 증거였습니다. 냉정하게 모든 걸 기록하고 정리해야 했어요.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모텔 건물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수진의 차량도 찍었죠.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여러 장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민주는 메모장 앱을 열고 시간과 장소를 기록했죠. 또한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동 경로가 녹화돼 있었습니다. 수진이 남자를 태운 장면도, 식당에 들어간 장면도, 모텔로 향한 장면도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민주는 차에서 내려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원래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필요했어요.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수지는 언제부터 저 남자를 만났던 걸까? 오늘이 처음일 리 없었어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면 최소 몇 달은 된 관계 같았습니다. 어쩌면 1년 이상일 수도 있었죠. 민주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수진이 매주 토요일마다 친정에 간다고 했던 모든 날들이 사실은 저 남자를 만나러 간 거였을 겁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다시 차로 돌아와 앉아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났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서자 모텔 입구에서 수진과 남자가 나왔어요. 두 사람은 여전히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은 웃고 있었고 남자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죠. 민주는 그 장면을 또다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선명하게 찍으려고 노력했어요. 두 사람은 차에 탑승했고 모텔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민주는 다시 뒤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의 차가 아까 남자를 태웠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 주차장에 도착하자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과 남자는 잠시 차 밖에서 이야기를 나눴죠. 민주는 멀리서 망원 기능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도 찍혔어요. 남자는 수진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했고 수진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차로 걸어가고 수진의 차는 다시 출발했죠. 이제 수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민준도 수진의 뒤를 따라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수진보다 먼저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른 길로 빠져 시간을 끌었죠.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사고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수진의 차는 이미 주차돼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를 탔죠.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왔어. 수진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민주는 응하고 짧게 대답했죠. 수진은 오늘 엄마가 반찬 많이 싸주셨어. 갈비찜이랑 나물도 있고 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는 아무 대꾸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고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건넸어요. 오늘 엄마가 오빠 안부 물으시더라. 요즘 바쁘냐고. 민주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수지는 민준의 낮은 텐션을 눈치챘는지 무슨 일 있어 피곤해 보여 하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아니. 그냥 좀 피곤해하고 대답했죠. 수지는 그래 푹 쉬어 내일은 집에서 쉬자 하며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 웃음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 찍은 사진들을 모두 컴퓨터로 옮겼어요.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백업했습니다. 모든 파일에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고 폴더를 따로 만들어 정리했죠. 민주는 꼼꼼하게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이동 경로, 남자를 태운 시간, 식당 이름, 모텔 위치 모든 걸 엑셀 파일에 기록했어요. 또한 수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계좌였기 때문에 민준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죠. 며칠 후 민준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토요일마다 특정 식당과 모텔에서 결제된 기록이 있었어요. 적게는 3달, 많게는 6개월 전부터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의 외도는 오늘 하루 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반년 이상 지속된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였던 거죠. 민주는 모든 증거를 USB에 저장하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주말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밤 수진이 잠든 후 민주는 서재로 가서 증거를 정리했어요. 사진, 영상, 카드 내역, 이동 경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민주는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기로 했죠. 지금 필요한 건 분노의 폭발이 아니라 완벽한 준비였습니다. 민주는 변호사 상담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고 후기가 좋은 몇 곳을 추렸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죠. 상담 예약을 잡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진, 영상, 카드, 내역,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 가능한 모든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죠. 민주는 이미 상당 부분 준비돼 있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수진의 휴대폰을 확인할 기회를 노렸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죠. 민주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 비밀번호는 민준도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 숫자였습니다. 민주는 메시지 앱을 열었죠. 그리고 저장된 이름 중 수상한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친구나 회사 동료들이었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팀장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였어요. 민주는 그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수진과 그 남자 사이의 대화 내용이 쏟아져 나왔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 등 노골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주는 속이 뒤틀렸지만 침착하게 스크린샷을 찍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간의 대화 내용을 빠르게 캡처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민주는 서둘러 스크린샷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했죠. 그리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회사 정보도 알아냈어요. 대화 내용 중에 회사 이름과 그 남자의 실명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민주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남자의 신상을 파악했죠. 나이, 직책, 경력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남자는 수진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팀장이었어요. 수진보다 5살 많은 35살이었고 기혼자였습니다. 민주는 그 사실에 더욱 분노했어요. 수진만 잘못한 게 아니라 저 남자도 자기 가정을 배신한 거였죠. 민주는 상간자 소송도 함께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회사를 빠져나왔죠.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경험 많아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민주는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사진, 영상, 카드 내역, 문자, 메시지, 캡처, 이동 경로 기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돼 있었죠.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아주 확실하네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변호사는 민준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있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죠.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기혼자일 경우 그쪽 배우자에게도 알려질 수 있으니 각오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민주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쪽 배우자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변호사는 민준의 결연한 태도를 보며 소송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준은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다리 위였어요.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보며 민주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 3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 수진을 만났을 때의 설렘, 결혼식 날의 행복, 신혼 시절의 달콤함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진은 민준을 배신했고 그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죠. 민주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끝났죠. 이제 남은 건 수진과 직접 마주하는 일뿐이었어요. 민주는 주말을 택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수진이 또다시 친정에 간다며 외출 준비를 하려는 순간이었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앉아봐. 이야기 좀 하자.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가웠어요. 수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물었죠. 민주는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주말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민주는 천천히 사진을 한 장씩 꺼내 수진 앞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수진이 남자를 차에 태우는 장면이었죠. 두 번째는 식당 앞에서 함께 걷는 모습. 세 번째는 모텔 주차장에 들어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변명의 여지는 없었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남자와 포옹하는 장면, 키스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메시지. 캡처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팀장님이라고 저장된 남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대체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야?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은 계속 사과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넌 몇 달 동안 매주 나를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말이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묻어났죠. 수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민준은 답답했어요. 우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미 모든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민준은 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야? 회사 팀장이지 기혼자라던데. 수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민준이 그 남자의 신상까지 파악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은 표이었죠. 어떻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어떻게든 다 알아냈어.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나를 속였는지, 매주 토요일마다 뭘 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어.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죠. 민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변호사도 만났어. 이혼 소송 준비 중이야. 그리고 저 남자한테는 상간자 소송 걸 거야. 수지는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오빠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미안해. 수지는 매달렸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어. 이미 끝났어. 우리 결혼은 내가 저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순간부터 끝난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수지는 계속 애원했지만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부터 넌 집을 나가. 친정이든 어디든 가 있어. 내가 이 집에 남을 테니까. 수지는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빤 어떻게나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기회는 이미 내가 스스로 버렸어. 매주 토요일마다 나를 속일 때 넌 기회를 다 써버린 거야.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수진의 옷가지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죠. 오후가 되자 수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수지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수진이 물었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을 열어 수진을 내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 안은 고요해졌죠. 민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실감이 밀려왔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민주는 스스로에게 말했죠. 고통스럽지만 이제 진실을 마주했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민주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알겠다고 대답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겠다고 했죠. 민주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어요. 일주일 후 민준의 변호사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동시에 상간자인 남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했죠. 법원에서 소장이 발송됐고 수진과 그 남자는 각각 소장을 받았어요. 수진은 친정에 머물고 있었는데 소장을 받고 나서 민준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라고 문자를 보냈죠. 더 이상 직접 대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건 법정에서 결정될 일이었어요. 수진의 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소송 서류가 친정 주소로도 발송되면서 숨길 수 없게 됐죠. 수진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수진의 아버지는 직접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야, 우리 딸이 잘못한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미 선을 넘었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장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네. 자네 마음도 이해하네.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어. 장인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민주는 아버님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는데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장인은 아니야. 우리가 딸을 잘못 키운 거지. 자네한테 미안하네 하고 전화를 끊었죠. 민주는 착잡한 마음이었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고 민준을 아껴주셨는데 이렇게 관계가 끝나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한편 상간자인 남자도 소장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자의 아내에게도 상황이 알려졌죠. 남자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 후배와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남자의 아내는 울부짖었고 남자는 변명조차 하지 못했죠.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아내는 곧바로 이혼을 요구했어요. 남자는 무릎 꿇고 빌었지만 아내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남자와 수진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특히 남자는 기혼자 신분으로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인사팀에 보고됐죠. 회사는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남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수진 역시 같은 처지였어요. 두 사람은 회사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고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죠. 결국 남자는 권고사직을 받았고 수진도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을 잃게 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민준과 수진 그리고 양측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였죠. 수진은 여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머리는 푸석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준을 보자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조정위원은 양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합의 이혼을 제안했죠. 재산 분할도 최소한만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거부했어요. 재판으로 가겠다고 했죠. 수진의 유책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민준이 유리한 위치였습니다. 상간자 소송도 진행됐습니다. 남자 측에서는 합의금을 제시했어요.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죠. 민준의 변호사는 합의금 액수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남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직장도 잃었고 아내와도 이혼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법정 다툼을 이어갈 여력이 없었죠. 결국 남자는 민준이 요구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준은 그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만 잘못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혼 재판은 2달 후에 열렸습니다. 민준은 준비한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했어요. 사진, 영상, 카드 내역, 메시지 기록 모든 것이 수진의 외도를 입증했습니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한 후 수진에게 물었죠. 인정하십니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인정합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판사는 민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이 확정됐고 재산 분할 비율도 민준에게 유리하게 결정됐죠. 위자료도 민준이 받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민준과 수진은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수진은 민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주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각자 살아가자. 행복하길 바라. 민준의 말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죠. 민주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예전에 수진과 함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짐을 정리하면서 민주는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웨딩 사진, 신혼여행 기념품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죠. 새 아파트는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민주는 회사 생활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잠시 흔들렸던 업무 집중력을 되찾았죠. 동료들은 민준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조심스럽게 배려해줬습니다. 민주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점차 일상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헬스장에도 등록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사진 촬영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다니며 풍경을 담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게 민준에게는 치유가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반면 수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이혼 후 수진은 친정에 머물렀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수진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말수가 줄었죠. 여동생 수아도 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실망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친정은 더 이상 수진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매일 되새기게 하는 곳이 됐죠. 수진은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직장을 잃은 수진은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탈락했어요. 같은 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가도 이전 회사를 그만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죠. 수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어요.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 분할금은 많지 않았고 당분간은 그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가 이렇게 혹독할 줄 몰랐어요.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불륜 상대였던 남자의 상황도 비참했습니다. 아내와는 결국 이혼했고 아이들의 양육권도 아내가 가져갔죠. 남자는 아이들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직장도 잃었고 재취업도 쉽지 않았어요. 업계에서 그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준에게 지불한 합의금도 상당했기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죠. 남자는 원룸으로 이사해 혼자 살게 됐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어요. 결혼 생활을 배신한 남자를 누가 믿겠습니까? 남자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수진과 남자는 이혼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 관계였죠. 처음에는 사랑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건 한낱 욕망과 일탈에 불과했어요. 두 사람 모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사회적 신뢰를 잃었죠.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때 달콤했던 미래는 이제 평생의 낙인이 됐어요.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수진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거짓말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 시작이었습니다.
친정에 간다는 말. 그 단순해 보였던 알리바이가 결국 파멸의 씨앗이었죠. 만약 다른 핑계를 댔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수지는 친정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말이죠. 매주 토요일마다 쌓아 올린 거짓말들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1년 후 민주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승진도 했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시작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민준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죠. 민준은 배웠습니다. 신뢰의 소중함과 진실의 가치를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민준은 앞으로 나아갔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죠. 민준은 웃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행복은 다시 찾아올 것이었습니다.